그럼 지금부터서 제8기 광라이노 글로벌 아카데미 세 번째 강의를 해주실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 및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 올리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196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73년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그리고 1979년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현재 국립암센터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그리고 한국세포주의연구재단 이사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요. 지난 경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초대 원장 겸 이사의 의장, 그리고 국립암센터 초대 2대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서울대 암연구소 및 서울대 암연구센터의 소장,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재직하셨네요. 수상 내역으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원하셨고요. 제3회 한국인간개발연구원 HDI 인간경영대상 특별상, 그리고 전국 NGO단체연대 2015년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 대상, 그리고 미국 대장외과학회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황조 근정 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10중 8구 암에게 이긴다, 그리고 암 극복할 수 있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금연, 운동, 검진에 대해서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내용도 다 이걸 여러분들이 익히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슬라이드가 한 150장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한 장 가지고 그냥 1시간 한 15분을 해도 돼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제목서부터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행복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 동기는 제가 2009년도에 그 성균관대학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의학 박사는 이미 받았지만 왜 들어갔냐면은 이제 의사로 이제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인문학 서적을 별로가 아니라 거의 못 보고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거죠. 남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늘 마음이. 그런데 이제 2009년 가을에 신문에 중앙일보에 당시에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님이 성균관대학에 석사과정 들어간 것이 신문에 났어요. 유학대학원 석사과정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저 서울의대 교수 하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총장이 자기네 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걸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성균관대에 전화를 했어요. 다음 학기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인문학적 그 소양도 배운 것이 없어서 늘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입학을 해서 저도 2017년까지 성균관대학을 다녀와서 이제 그 2017년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준 제목이 이제 이동 교수께서 준 제목이, 또 제가 하는 이제 포럼도 있고 그 연관도 되고 또 책도 같이 쓰고 한 것도 있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학위 논문 써보라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한 10년 동안 하는 것 중에는 이제 매월 세 번째 목요일날 한국 종교발전 포럼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원불교 뭐 등등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작년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된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포럼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삶과 죽음 이런 걸 또 우리가 같이 주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다가 나온 이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이 되고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행복은 너무 이제 책을 사서 봐서 보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행복은
이제 모든 감정 중에 행복이라는 감정은 모든 감정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결국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죠. 기분 나쁘다 좋다 뭐 화가 난다 이게 다 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행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감정인데 그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방향으로 잘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져서 될 때 느끼는 감정이 저는 행복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1948년생인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1920년생이고 20년생 어머니 아버지가 48년에 나를 낳아서 내 생명이 그때 탄생이 돼서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쓰면서 삶과 죽음을 써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내 생명을 만들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조차도 지금 뭐 바이러스가 사태가 난리지만 균 어느 생명체 하나도 아직 인간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artificial life라는 것이 단어는 있지만 artificial life라고 나온 것이 결국은 이제 균에서 균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균의 껍질이나 이거는 균을 이용한 그 속에 있는 일부 유전자를 합성해 넣어가지고 그 살았다 했을 때 이제 그걸 artificial life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균 하나도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합성할 수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식물, 동물, 균 할 것이 모든 생명체는 약 대략 한 40억 년 전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은 한 40억 년 전쯤에 탄생한 생명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생명체가 지금까지 계속 진화됐다는 쪽으로 현재 과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진화되는 과정에 모든 생명체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우리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도대체 연관이 안 되는 생명체가 조금만 올라가면 원숭이랑 같은 조상에서 만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쥐랑도 쥐랑 우리랑 유전자가 90%가 같습니다. 쥐랑. 그 다음에 사실 세균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기본적인 유전자는 거의 같습니다. 아주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은. 그러고 나서 좀 조금씩 바뀐 거죠. 쥐도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랑 같은 조상에서 만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는 쥐를 보면 혐오스럽고 죽이고 싶었는데 요즘 쥐를 봐도 이뻐요. 이쁘고 너도 이제 우리 친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40억 년을 지금까지 그 대가 끊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대가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회복이 될 수가 지금 여기가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40억 년 전 대가 단절되지 않은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로또 복권이 수만 번 당첨된 것보다 더 행운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냐? 순간순간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도 왜 기침을 하느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 예를 들면 이제 기관지 확장증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 조금만 주면 막 기침해요. 왜? 기관지 확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분비물들이 그 확장된 데 쪽에는 이게 잘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고이면 염증이 생기니까 그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침이 나는 겁니다. 기침을 해서 그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하여튼 뱃속에서 뭐가 아프다. 왜 아프냐? 살게 하려고 아픈 겁니다. 이제 창자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도 느끼지를 못해요. 하긴 느끼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밥 먹어서 뭐 음식이 내려갈 때 계속 그걸 느껴봐요. 아, 내가 먹은 밥이 지금 소장 어디쯤 있고 뭐 하루 종일 그걸 느끼면 안 되겠죠.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장이 느낌을 할 때, 아플 때가 언제냐? 그게 이제 잘못하면 죽을 때 아파요. 죽을 때 어느 때냐? 창자에 피가 안 통할 때.
그럼 썩죠. 그럼 무지하게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창자가 압력이 가해져서 고무풍선 터지려고 그럴 때 창자가 막혀서 터지려고 그럴 때 무지하게 아파요. 왜? 너 뭐 죽는다 이거예요. 빨리. 너 죽으니까 빨리 안 죽는 방향으로 움직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우리의 상황 순간순간은 다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른 사람들만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행복한 사실은 삶이라는 건 붙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되는데 왜냐하면 행복이 죽음을 위한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쉽게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공부를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사는 방향으로 갈 때 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지만 사는 방향으로 갈 때 나 혼자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주의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질병이나 사람의 병이라는 걸 놓고 볼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즉 행복하려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몸의 신체 질병과 관련돼서 볼 때 국민들한테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66년에 졸업하고 의대를 67년에 들어갔는데요. 그 후로 계속 환자를 보고 수술하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알지만 리모컨이 제가 이제 67년에 들어가서 2013년까지 65세 될 때까지 창경원 앞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2000년서부터 2006년까지는 일산에 있는 여러분들 세금으로 만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제가 사실 국립암센터는 제가 89년에 짓자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그럼 왜 건의를 했냐 어떤 절차 그 이따 시간이 되면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역의 리더고 CEO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이끄는 분들이니까 이제 나라 정책과 관련되는 것도 제가 틈틈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89년에 이제 국립암센터를 만들자는 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2000년에 이제 개원이 돼서 제가 2년간을 여기서 두 번 3년, 6년 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로 돌아와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제가 겸직을 했었어요. 언뜻 보면 아니 원장이 겸직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월수금은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일산에 있었지만 화목토는 서울대병원에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서울의대 교수가 겸직하는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는 공무원이고 당시에 서울대학교 병원은 특수법인이에요. 서울의대 교수가 겸직으로 서울대병원의 교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를 자꾸 원장하라고 정부에서 그럴 때 겸직이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겸직이 아니고 서울의대 교수직을 놓으면 그 순간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 대학원생 다 스톱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의사로서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교수 분자는 절대 못합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생들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을 6년 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는 여러분 알지만 을지로육가에 국립의료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전에 참여했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한국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당시에 이 나라 돕자하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을지로육가에 저걸 짓고 한 10년간 직영을 했어요. 와서 직접 자기들이. 그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첨단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좋았던 옛날의 VIP들은 다 애기도 저쪽에 저 NMC에서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68년에 정부가 인수해서 이제 공무원들 운영하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부도난 병원이 된 거죠. 계속 저보고 자꾸 이거를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3년 간격으로 2번쯤 거절하다가 막판에는 이 사람들이 법인으로 만들고 나서 저보고 다시 이제 사정을 해서 제가 이것도 겸직으로 가서 한 1년 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존재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사들 중에 의료 중에 제일 여기가 헤드쿼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법을 만들 때 그 중앙의료원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돼 있는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로 복지부, 행자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고 당연직 이사인 중앙의료원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돼 있어서 제가 제 1회 이사회를 했을 때 기재부 차관, 복지부 차관, 행자부 차관, 교육부 차관이 앉아 있었어요. 1회 회의 때는 차관들이 왔지만 이게 2에서부터는 차관들이 안 오죠. 되게 밑에 과장만 와도 과장들을 되게 보나지만 어쨌든 의사 중에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사실은 음압병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앙의료원입니다. 왜냐하면 음압병실 그 이런 감염 환자들 음압병실은 이게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국립암센터 원장할 때 광주랑 이제 관련이 된 것은 제가 이제 89년에 저 국립암센터를 짓자고 그랬는데 이게 10년 걸렸어요. 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되게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만 해도 현 단위로 도립 암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너무나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이 잘못됐거든요. 각 지역별로 여기 같으면 전남대병원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국립암센터 이걸 추진할 때 그 전에 그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이제 이따 좀 나오겠지만은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 때 그 속에 암정복 10개년 계획이라는 거는 서울대 암연구소장을 제가 95년 2000년 할 때 그때 암연구소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몇 가지 생각의 하나의 차원으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 속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요. 많은 정부의 기관의 사람들이 의논해서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관여되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창조적인 좋은 생각이 잘 설명되면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암을 보험료 부과기준 상위 50%는 10%를 내지만 상위가 아닌 중간 이하 50%는 5가지 암을 무료로 지금 한 2,700만 명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을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95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96년에 그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이제 그 시작이 되고 정부로 99년에 저소득층 시작해서 2000년에 원장 때 김대중 대통령 과천에 오셨을 때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려가지고 2001년 청와대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게 5대암까지 지금 확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를 정부가 잘했다 이건 이제 알고 있지만 암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선진국입니다.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암 치료 성적이 우리가 미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암 걸렸을 때 절대 외국으로 가면 더 좋은 치료를 절대 받지 못해요. 어쨌든 이제 제가 95년에 서울대 암연구소장이 됐을 때 이 건물은 뭐냐면은 서울대 암연구소인데 이게 정부에서 져준 게 아닙니다. 너무 연구소가 형편없어서 정부보고 져달랬더니 연구소는 정부 예산이 없어서 다 기부받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하다가 결국은 당시 이건 회장님한테 연결이 돼서 이건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당시에 IMF 때 삼성이 구조조정하면서 유일하게 IMF 때 투자한 게 서울대암연구소 삼성암 연구동입니다. 당시에 4,400만 불. 사업하는 제 친구 얘기면 그 당시에 4,400만 불은 지금 한 5천억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용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한테 저는 무지하게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데 굉장히 고마운 그 양반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거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도 아침에 가서 여기 7층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7층 제가 쓰는데 7층은 뭐 하는 데냐?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제가 이사장인 한국세포주은행. 이건 이제 원래는 제가 81년에 강사돼서 82년부터 시작한 일인데요. 세포주은행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우려면 이거는 지 혼자 못 자랍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자라요. 그럼 그 세포를 어디서 구합니까? 세포를 나눠주는 은행이 있죠. 우리나라에 바로 제가 운영하는 한국세포주은행. 이 81년에 강사돼서 82년에 제 지도 교수가 실험을 시켜서 실험을 하려고 보니까 모든 세포는 수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100%.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나? 당시에는 백혈병 세포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실험을 했다 그러길래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 많은데 왜 수입을 했냐 그랬더니 세포주는 하나도 개발된 게 없다. 세포주가 뭐냐면은 우리가 독한 췌장암, 폐암, 독한 것 같죠? 이 암덩어리 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우면 자랄 것 같지만 안 자랍니다. 바로 죽습니다. 이거를 안 죽고 계속 증식하고 자라게 만든 거, 그걸 세포 주식하는 주자를 써서 세포주 그럽니다. 영어로는 셀 라인. 82년에 당시 이제 우리 학장께서 니네 말이야 젊은 교수들 나중에 니네 선배들을 한번 봐라. 똑똑하다 이것저것들 많이 한 선배들 업적 있는 선배 누구 있냐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이런 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마침 제가 실험하려고 보니까 100% 수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세포주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세포주은행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크고 암세포주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체 개발한 세포주를 갖고 운영하는 세포주는 유일하다시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할 때 그걸 키우는 세포, 그거는 이제 베로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숭이 콩팥 세포입니다. 거기서 키우는데 그거 다 우리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이건 신문에는 안 나죠. 왜? 그건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우리가 보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이 들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런 거 한 바이알 하는데 3,400불짜리가 거의 80만 원, 100만 원에 유통이 돼요. 우리는 비영리법인으로 제가 연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비영리법인. 처음에는 서울대학에다 만들려고 그랬더니 서울대학 본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 예산 갉아먹을 거라고. 학교 예산 축낸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과학기술처 거기에 등록을 하고 지금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공익재단으로 해서 지금 7층을 서울대 암연구소 7층에 한국세포주은행이 있는데 결국은 저 건물을 제가 이건 회장한테 돈 받아서 진 건물이지만 7층의 세포주은행은 학교에다가 장소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제 재산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익재단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서울대 암연구소에 지금도 늘 출근을 이쪽으로 합니다. 이제 2013년에 서울대를 정년하고 한 4년간 국립암센터에 다시 가서 석좌 교수로 있다가 이제 돌아왔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 좀. 그러면 지금 오늘 강의 이제 제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던 그 윤순봉 사장이 만든 슬라이드에서 이 양반이 쭉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 20대들 같으면 최소 121세까지 산다 이거죠. 120세.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40세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무리 못 살아도 107세까지는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하나의 계산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 요새도 되게 영안실에 가면 거의 100언저리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80 얼마라 그러는 거는 어릴 때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다 합해서 그렇고 노인이 돼서 영안실에 가는 분들은 다 이제 90은 넘고요. 되게 거의 100언저리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00전에 죽으면 요절한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는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이렇게 병원 신세 안 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병원에 안 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을 6년 했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나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장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중에 직급이 제일 높은 게 이제 밖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법도 모르고 원장이 의장이라는 것도 밖으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알잖아요. 이거 봐라. 그럼 그때 중앙의료원장 때는 제가 암뿐만이 아니라 국민 5대 사망질환이 뭐냐면 암, 두 번째가 심장혈관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당시에는 네 번째가 자살, 다섯 번째가 당뇨였어요. 지금은 네 번째가 폐렴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살, 여섯 번째가 당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렴이 끼어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다섯 가지 사망 질환을 국민들이 암도로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럼 암센터 원장 때 국민들이 암으로 안 돌아가셔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린 결론은 그러면 안 돌아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치료를 잘해야 될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료는요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모든 병원들이 살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대응도 보시면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왜 활력이 넘치냐? 투자는 유럽 같지 않고 투자는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잘 안 해요. 정부가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놓고 전체를 정부가 이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통제를. 근데 그러니까 민영화된 의료가 아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의료 민영화 떠들지만 의료 민영화 되는 순간 국민들은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의료는 민영화라는 거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같이 의료기관은 죽을 맛이지만 수가가 싸가지고 엄청난 통제를 받는데 이 의료는 자칫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거는 수가 행위를 하려는 것이 병원의 생리입니다. 왜? 은행이나 이런 리스나 이런 거에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자꾸 이 돈과 연관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민영화 쪽으로 가놓으면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암센터 원장 때 국민들이 암으로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치료는 우리나라 치료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치료도 수술 같은 경우도 술기가 우리가 뭐 간 이식 수술이라든지 뭐 등등 최고입니다.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래서 이미 치료는 잘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거는 정부에서 카운트를 안 해요.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돈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저는 국립암센터가 할 일이 바로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는 일을 특히 암센터 원장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국민들이 암에 걸리는가? 또 낮출 수가 있는 게 또 뭐 있는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6대 사망 질환입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폐렴, 자살, 당뇨. 옛날 중앙의료원장 때는 폐렴은 5위 안에 못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안 걸리게, 암도 안 걸리게, 이런 6가지 질병도 안 걸리게, 저는 안 걸리게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돈과 고통이 따릅니다. 예방은 훨씬 어떤 면에서 쉽고 예방은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 6가지 사망질환이 과거에는 이거를 성인병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를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릅니다. 왜? 대부분 생활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면 이런 6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 다 나왔죠. 암센터 원장 때 제가 내린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원인하게 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82년서부터는 제가 이제 세포주 은행을 이제 그때부터 세포주 관련해 지금도 이제 40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90년에는 유전성 종양,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암도 유전하는 암들이 많아요. 대개 전체 암의 한 5%는 대물림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는 집안의 내력이 관여하지만 5%는 대물림을 해요. 근데 대물림하는 유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집안에
이제 간암은 빼고, 간암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 대개 2대 이상에 걸쳐가 2대에 걸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슷한 암이 집안에 이렇게 발생하는 족보를 그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부모님 살아 계시냐 이렇게 혼담에 오고 할 때 묻잖아요. 그건 다 이제 그 집안의 유전자가 괜찮은가 따지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 계시냐, 돌아가셨다고, 아 뭐로 돌아가셨네, 네 하고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유전성 종양 90년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유방암서부터 모든 유전자 진단을 우리 실험실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벤처 쪽으로 나가 있지만 이제 저는 그 유전하는 암에 대한 유전자 진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자료도 갖고 있고, 이게 병원 차트에는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집안의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처음에는 저는 그 집안에 그런 유전하는 암이 아닌 아이를 낳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기술은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약을 먹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나쁜 유전자가 안 들어간 애를 낳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의 기술은 시험 이렇게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정란에 유전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해서 들어갔다 하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안 들어간 애를 엄마 배에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버리는 것 자체가 아직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수정란이 되는 순간 생명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수정란을 가지고 그런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허가가 안 나서 처음에는 제가 멋 모르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그런 병이 인간다운 구실을 못하는 유전병이다 그러면 허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 유전성 유방암이다. 아니 유방암 그런 유전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낙태한다? 말이 안 되죠. 왜? 적절한 시기 때 유방 잘라내고 얼마든지 정상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낙태를 해서 생명을 없애는 이거는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유전성 대장암이다. 적절한 나이에 대장은 다 잘라내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전성 종양을 90년서부터 그다음에 서울대 암연구소장이 되면서 암 정복 시켜내는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이 바로 국가암 검진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 광주에는 제가 떳떳한 것은 전남 지역암센터 화순에 있는 것을 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순 지역암센터는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뭐 삼성아산하고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잘해요.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왜? 거기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뭐 서울로 오면 더 나은 줄 알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역암센터라는 용어도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리저널 캔서 센터인데 그걸 지역암,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 이런 그런 용어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89년에 지역암센터라는 것을. 그 다음에 2000년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돼서 제가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장이 돼서 국민들이 5가지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바로 암 예방은 남은 것이 미국 통계를 보면요. 미국은 이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서 더 못 낮추게 되고 하나 딱 남은 게 담배입니다. 미국은 담배가 암 발생의 20%, 암 사망의 30%가 담배입니다.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 사망의 35%라고 계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프랑스는 남자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남자들이 암으로 안 죽게 하려면 예방 더 할 수 있는 것이 담배하고 프랑스는 술이 있습니다. 술이 프랑스 남자 암 사망의 9.몇 %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랑스가 와인 팔아먹느라고 와인을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와인을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알코올 때문에 암으로 죽는 빈도가 많아요. 이제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암 예방 수칙에도 옛날에는 남자는 하루에 2잔, 여자는 1잔까지 괜찮은 걸로 돼 있었죠. 해당 잔으로. 뭐 이제는 한 잔도 안 마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어떤 모임할 때 절대 술을 안 내놓습니다. 왜? 이제 암센터를 설립한 원장 입장에서 이제 규정에 술은 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 주는 것까지 뭐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주관하는 모임에서 술 돌리고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담배, 그 다음에 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통계를 정확히 안 냈어요. 아마 술도 문제가 될 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 남아있던 게 이제 감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감염은 다 5% 이하로 사망 기여도의 빈도가 떨어져 있고요. 감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염 때문에 오는 암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궁경부암, 두 번째는 간암인데, 간암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간암의 70%는 비형간염을 통해서 오는데, 비형간염에는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형간염. 의무 접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형간염은 이제 거의 잡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사회 한 10%가 다 보균하고 있었어요. 비형간염 바이러스. 지금 아이들은 0.1% 아마 이하로 돼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여성들한테 흔했던 자궁경부암. 옛날 어머니들이 암에 걸렸다면 다 자궁암이었어요. 자궁암도 크게 이제 두 종류나 아주 넓게는 세 종류지만 흔한 거로 따지면 이제 두 종류. 자궁암에는 자궁경부암하고 자궁내막암이 있다.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내막암은 생리할 때 피가 나오는 그 속에 생기는 암. 이거는 유방암과 똑같이 아기 안 낳고 저설암목에서 생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암이고, 자궁경부암은 경부는 어디냐? 남녀관계라면 남자 꼬추의 끝이 닿는 부위가 자궁경부쯤 돼요. 거기에 생기는 암은 남자들이 놀러다니면서 발라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일종의 성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남자들은 다 놀러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자궁암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궁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요. 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고추여행 금지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못 놀러 다니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은 거의 80% 이상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 12살이 되면 학교에서 무상 접종을 시작했어요. 2016년부터. 그래서 이제 자궁암도 앞으로는 경부암 이제 거의 이제 사그러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저는 대장암 전문가인데 담배를 안 피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일을 이제 슬라이드로 이따 좀 설명드리고, 이제 중앙의료원장 때 그러면 이제 남들이 묻는 거야. 너 암센터 원장 때는 이제 금연 캠페인 했는데 중앙의료원장에 대해서 무슨 캠페인 할 거냐? 제가 이제 4월에 원장 취임해서 10월 달에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뭐냐? 대장암도요. 제가 전문한 대장암도 예방을 하려면 옛날에는 고기들 먹고 섬유질 성분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그건 효과가 굉장히 미약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가장 확실한 이유는 신체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피지컬 액티비티.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고 전체 암의 10%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피지컬 액티비티가. 그래서 제가 중앙의료원장 때 뇌혈관, 심혈관, 자살, 당뇨 전문가를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면 암 10%, 뇌혈관, 심혈관 20-30%, 자살, 당뇨 엄청 낮아져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제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장 때는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 결국 몸을 움직이자 하는 겁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따 나오겠지만 간단합니다. 저도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운동화 신고 하루에 30분 이상 빨리 걷자. 빨리 걷자의 기준은 약간 숨이 찰 정도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 모든 운동의 장점이 거기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이 스포츠의학 권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담배는 본인이 피지 않는 건 그건 뭐 이제 당연하고, 옆에 사람이 피는 것도 잘 서로 도와가지고, 왜? 옆에 사람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내가 행복하지, 옆에 사람이 고통받고 병원에 다니고 이게 우리 사회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담배를 추방해야 됩니다. 첫째. 담배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하루에 세월호 사건 사망자의 반이 죽습니다. 하루에 160명이 죽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304명이 죽었죠. 하루에 160명씩 맨날 죽어요. 한국전쟁에 공식 집계된 전사자, 군인 전사자가 유엔군하고 우리 국군을 합해서 158명이거든요. 하루에
한국 전쟁 3년 1개월 동안에 끝났어요. 담배와의 전쟁은 지금 매일 한국 전쟁 때 죽은 국군과 유엔군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이 죽어요. 매일 지금 현재.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어요. 표가 안 되나 봐요, 자기한테.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담배가 암 사망 기여도 35, 심장 질환 사망 기여도 15, 뇌혈관 질환 사망 기여도 23, 4, 폐렴 자살, 당뇨는 7.5%, 엄청 높입니다. 사망 기여. 그러니까 암으로 죽은 사람 전체의 셋 중 하나는 담배 때문에 생긴 암으로 죽었다 이겁니다. 폐암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암에 다 관련되죠. 요거는 신체 활동을 하면 우리 당신이 이제 5대, 이게 6대를 놓고 보면 암이 10%,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20, 30%, 폐렴 자살 상조가 낮아져. 이게 제가 2010년 9월 14일 날 했던 중앙의료원 강당입니다. 심포지움. 암관리법을 제가 2003년에 탄생하게 했어요. 요거 14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심뇌혈관 질환 약증 심뇌혈관 질환법이 2017년 14년 후에 나왔어요. 암법과 거의 유사하게 질병을 바꿨어요. 왜? 이게 우리나라 사망 2위, 3위. 근데 암하고 심혈관, 대혈관 예방이 다 같아요. 어떻게? 담배, 운동. 이것이 가장 큰 저는 팩터라고 봅니다. 암센터를 이제 89년에 제가 짓자고 이제 거의 뭐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길고요. 89년에 그 다음에 유전성 종양 등록소 제가 한 실험 데이터가 미국 학회지 표지에 뭐 학술대 몇만 명만 학술대 표지에도 실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유전성 종양에 대해서 제가 꽤 깊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뭐 DNA 칩도 개발하고 또 지금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우리 이제 환자들 피 가지고 그 집안에는 어디 유전자의 어느 부위가 잘못돼서 그런 대물림 하느냐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가족을 해서 갖고 있고 그래요. 삼성암정부동 건립하고 암정복 시키는 계획을 제가 95년에 기획 96년부터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암센터를 2004년에 탄생해서 화순지역암센터 같은 경우죠. 이게 이거는 제가 이건 회장님 설득해가지고 서울대 암연구소 짓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암정복 시키는 계획 때문에 암법도 나왔지만은 국가암검진 사업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2,700만 명이 5대 암검진을 무료로 받는데 이것 때문에 암은요 일찍 발견되면 딱 한 달이 치료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 전임 강사 뭐 강사 이럴 때는 시골에 허름한 옷 입은 어른들은 다 뼈가 크고 독한 약 쓰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요. 지금은 허름한 옷 입은 분들이 더 빨리 발견돼요. 왜? 보건소나 공단에 계속 연락이 갑니다.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이 바쁘다고 안 하다가 더 오히려 역차별이 더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치료 성적이 30%였는데 암 치료 성적 이거를 10년 전에 50, 60% 올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국가 암 치료성 70%가 넘었어요. 암 환자 있으면 7명은 완치가 되는 겁니다. 현재 이게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 위암은 40세부터 간암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경화증 환자만 40세부터 피검사 초음파 대장암 50세 이상 성인을 이제 대변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대변 내라 그러면 무시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장암 전문의지만 대변 검사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화학 반응으로 혈액 성분이 보이면 내시경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시경하면 안 되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떨까? 경기랑 이런 걸 지금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고양시 이쪽서부터 지금 파일럿 스터디를 합니다. 그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제 대변 내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뭐 5년이나 7, 8년이나 이렇게 마다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대변 검사할 때 어차피 버리는 똥도로 왜 안 돼요? 조금만 찍어서 주시면 거기서 혈액 성분이 보면 대장 내시경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하시도록. 그 다음에 위암은 40대, 자궁암은 20세. 20세라도 이제 성경험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암사망 기여도를 보면 담배가 35, 식생활은 이제 식생활 때는 자주 생길지 몰라도 식생활 때문에 생기는 암은 순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망 기여도가 거의 5%까지 떨어진 걸로 돼 있고, 감염이 우리나라가 20%까지 높았어요. 간암 자궁암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거의 잡아가요. 알코올은 아마도 우리도 문제겠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고, 미국은 담배만, 프랑스는 담배하고 술. 그래서 제가 금연운동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간암은 이런 이제 사람 간의 간암은 이런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데 70% 이상이 B형 간염이 이건 백신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C형 간염은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해가지고 아직도 백신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정상간은 말랑말랑한데 간 경화가 되면 돌덩이같이 딱딱합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아주 이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왜 그랬죠? 간염을 앓다가 거기에 이제 섬유질이 이런데도 왜 다쳤던데 굳은 살 배기면 딱딱하잖아요. 간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그게 간 경화입니다. 여기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간염을 막으면 간암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궁암, 자궁 경부암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어딘지 정확히. 이건 내막암. 요거를 같이 놓고 보면 이제 여성의 자궁이고요. 나팔관 난소고 여자 자궁 경부암은 바로 요것이 여기입니다. 성관계 할 때 고추의 끝이 닿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내막암은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이 생리라는 것이 자궁의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거든요. 왜? 여기 사정을 하면 정자가 올라가서 나팔관에서 난자를 만나 수정란이 내려와서 자궁의 이 내막에다가 둥지를 틀어서 태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둥지를 틀으려면 이 내막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내막은 이렇게 흙길도 오래 빠대면 딱딱해지듯이 이 내막이 오래된 것 같으면 착상하기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프레시하게 새 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착상이 잘 되게. 그게 생리입니다. 생리. 근데 이제 옛날에 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임신하는 6년. 1년씩만 젖먹이도 6년. 그럼 12년을 생리를 안 하신 겁니다. 이제 지금 여성들은 하나 낳거나 말거나 하고 바로 출근해요. 1년 생리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보다 9년, 10년 생리를 더 해요. 즉 요새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을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여성 호르몬 이제 쓰면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 쓰면 뭘 조사하죠? 유방 초음파하고 자궁 내막을 꼭 재봐야 돼요. 왜? 내막암이 잘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이 잘 생기는 학교 선생님들, 여자 공무원 이런 분들, 아기 안 낳은 여자들, 젖 안 먹인 여자들, 유방암이 드는 이런 사람들은 내막암이 들어요. 근데 내막암은 자궁 경부암은 이 암은 여성 꼬추를 벌리고 보면 바로 보여요. 보여서 진단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내막암은 여기 생기는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해도 초창기에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암은 여성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출산 경험이 없고 젖도 안 먹겠다. 내막암이 안 생기나 봐달라. 하지 않으면 퍼져갖고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요. 지금도 막 늘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없던 암입니다. 옛날에 유방암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 유방암이 엄청 늘잖아요. 내막암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막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부암은 이제 앞으로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제 자궁암 백신은 이제 2가 백신, 4가 백신 있는데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마귀를 만드는 바이러스에 사춘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이게 한 40여 종 돼요. 그 중에 16경, 18경 이 두 종류가 자궁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 거의 80% 돼요. 70%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백신을 만드는데 4가는 뭐냐? 6형, 11형은 자궁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성 꼬추에 사마귀 만드는 바이러스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 꼬추를 수십만 명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 저는 주로 항문 근처에 있는 암을 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 항문에 손을 넣어봐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인 진찰이. 그러니까 여성 꼬추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우리나라 여성 꼬추에 사마귀 있는 여성은 지금 아직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서양 여성들은 무지하게 흔하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4가 백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한테 놔주는 백신은
이가 백신, 사가 백신이 다 같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가, 누구한테 사가 이거를 골라서 놔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반 놔주나 봐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 2016년 12살이 되면 2번 맞아요. 12살이 지나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3번을 맞았어요. 옛날에 한 10만 원 되는 거를. 원가가 한 4, 5만 원 가더라고요. 당시에 입찰할 때 보니까. 이거를 저는 특허가 끝나면 나라에서 시작할 줄 알았어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특허가 끝나면 조금 몇천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특허도 안 끝났는데 4, 5만 원 되는 거를 지금 12살 된 학생들한테 놔줘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2016년에는 13살까지 한시적으로 놔줬어요. 그때 14살이었다 그러면 재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의 딸이 그 당시 2016년에 14살 이상이어서 못 맞았다 그러면 빨리 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귀는 보이프렌드가 교회 다니고 착실한 것 같아도 고추를 24시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맞아두는 게 안전한 거죠. 그럼 80%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감염이 잡히었고, 그래서 제가 금연운동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몇 시죠? 제가 8시 15분까지인데 10분에 종이 울리기 했으니까 늦지 않게 끝내겠습니다. 암이란 뭐냐? 한마디로 암이란 유전자의 병이다. 유전자의 병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40억 년을 살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똑딱한 일조 동안에 5, 60만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없어지고 만들어져요. 5, 60만 개. 똑딱. 지금 광주 시민이 몇백만 명이죠? 150만 명. 광주 시민 정도가 3초 만에 우리 몸에서 사라지고 만들어져요. 하루에 5, 600억 개. 하루에.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져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대장 전문이라고 그랬죠. 대장 뭐죠? 똥자루입니다. 평생 똥을 갖고 있는 대장이 내시경 보면 깨끗해요. 반짝거리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대장을 싸고 있는 세포, 일주일이면 다 새 세포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기세포 중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똥으로 떨어져 나가게 계속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입안 속도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가를 먹고 마늘 먹고 크게 그래서 피가 나도 바로 나와요. 하루에 5, 600억 개. 그러면 하루에 그 엄청난 세포를 만드는데 그 세포가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죠. 그 속에는 경직은 어여 같은, 지금 우리가 얼굴이 서로 다른 것도 유전자 차이예요. 원숭이랑 우리랑 그 1% 차이 가지고 침판지가 되고 사람이 돼요. 유전자는 고유한 부호가 있어요. 각자 정자, 난자를 통해서 고유한, 우리가 친자 감별하는 것도 그 유전자 감별이죠. 결국 그 유전자가 기능이 모든 우리 생명 현상을 좌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유전자는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어떤 유전자는 느리게 자라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보호가 바뀌어가지고 요놈이 빨리 자라게 바뀌거나, 또 요놈이 그만 자라야 되는 시점에 멈추지 않거나, 또 고유한 자리를 지가 인식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어서 막 돌아다니, 이렇게 하여튼 유전자가 바뀜으로써 이 세포가 내 몸의 정상 세포와 다른, 빨리 자라거나 안 죽거나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바뀐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시작은 결국 유전자가 바뀌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걸 먹거나 마시거나 접촉했을 때 내 몸의 유전자를 바꾸면 바로 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걸 발암물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면 맛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를 바꾸는 물질이다.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은 검출이 되면 큰일 나죠. 왜? 유전자를 바꾸니까, 신을 바꾸니까. 그런데 하나가 검출되면 9시 뉴스에 막 떠들어요. 근데 담배 연기에는 60종 이상 확인이 돼 있어요. 근데 떠들지 않아요. 조용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엄청난 돈이 수반이 됩니다. 마약 장사 시켜놓고 돈을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돈을 이렇게. 제가 2000년에 암센터 원장이 돼서 처음으로 담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겁을 했어요.
제가 서울대 암연구 소장할 때도 담배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소금도 많이 먹으면 나쁘고 술도 많이 먹으면 나쁘고 담배도 많이 피면 나쁜 줄 알았어요. 많이 피면 그게 아니에요. 담배 많이 피면 나쁜 게 아니고 조금을 피워도 이거는 독약입니다. 청산가스가 얼마나 들었냐? 미국에 사형시킬 때 붙들어 매놓고 청산가스 불어서 사형시켰어요. 이따 사진에도 나오지만 담배 30갑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딴 거 다 빼고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 다 빼고 청산가스 하나만 30갑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청산가스만 모아서 70kg 나가는 사람한테 한 번에 먹이면 죽는 치사량입니다. 엄청난 양이 들었어요. 독약입니다. 독약. 담배는 한마디로 독극물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2000년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돼서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심포지움에 제가 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 다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담배 단체장이 저보고 박 원장님 담배가 그렇게 나쁜 줄 알았거든요. 만들어 팔지를 못하게 하지 왜 팔아놓고 못 피게 합니까? 회장님 말이 맞다. 내가 오늘서부터 정부를 상대로 이 정부가 담배사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담배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정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고 2000년서부터 6년간 국회의원 299명 중에 250명 이상을 많은 설명하고 다 했는데 사인받고 해서 입법청원을 했는데 입법청원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주치 통해서 얘기했더니 본인도 해주시겠다. 왜냐하면 2000년대 과천에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담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통령 끝나고 동교동에 가셔서 제가 2006년 청원할 때 본인도 대표 청원이 3명이 할 수가 있다. 대표. 저랑 김대중 대통령이랑 박관영이랑 3명이 대표 청원을 했어요. 근데 국회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국회가 어떻다는 거 다 아시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의 친척을 보니까요. 코끼리, 말, 뱀, 우리가 다 문어, 낙지 다 우리 친척들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같은 데서 같은 조상에서 통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보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나요? 내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옆에 있는 것이 다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에가 다 안전하게 같이 있지 않고는 나무가 없어도 내가 숨 못 쉬고 등등.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결국 상생해야 된다는 게 제 학위 논문의 제목인데 내가 행복하려면 주위가 다 함께 행복하게 그 사람들의 행복은 또 뭐냐? 얘네들도 안 죽고 살게 해주는 게 행복입니다. 결국 식물이든 동물이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으로 다 드린 거고요. 이게요, 담배를 피면 담배 독극물이 혈관벽에 손상을 받다가 피떡이 갖다 좁아져가지고 혈관이 막혀. 수돌발부도 오래도 골이 끼는데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골이 끼지만 담배는 젊은 나이에 막혀서 손그릇 바꾸지 썩어요. 이런 사람들은 관성동맥, 이거는 스텐트를 넣어서 지금 뛰지만 스텐트 넣기 전에는 여기 피가 안 통해 쩔을 거예요. 피가 잘 안 통한 이런 사람이 과격한 운동하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특히 성관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제가 담배를 한 20년간 피웠거든요. 하루에 2갑에서 1갑 반 정도요. 근데 여자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찰국을 했다가 이제 도중에 그것이 안 돼버려요. 저도 탁 돌아누워 있다가 다 생각하고 있다가 약이 올라가고 못 견디겠어요. 다시 이제 대시를 또 내가 했어요. 한 게 그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달겨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따기를 때려버렸어요. 바로 차버리고. 이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잘 열려야 동맥을 통해 피가 오고 눌리면 정맥이 눌리면 피가 안 빠져나가 이렇게 잘 연장이 서야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게 좁아지고 막혀서 잘 안 돼요. 이렇게 숨어있는 번데기 같이 이게 제가 이제 2001년에 대통령한테 10년에서 15년 후에 담배를 안 판다고 좀 하십시오. 담배는 독극물 마약이라 지금 우리가 제도가 잘못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팔았지만 다 끊으십시오. 앞으로 이거 안 팔겠다.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불러서 갔더니 나 IMF 나오고 남북 문제에 매달려 5년 후딱 가서 못했는데 박 원장
건강 조심하고 저 반드시 성공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그때 이제 그때 이주일 씨가 이제 암센터에서 이 양반 이 홍보 비디오 맨저리 했고요. 장례위원장 이덕화 담배 피는 걸 보고 제가 KBS,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그 당시 박건장 사장님 계실 때 김인규 본부장 때. 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느닷없이 이 시간에 웬 금연 아이고 우리 프로그램 SBS네 정말. 하여튼 이렇게 다 해서 드라마의 흡연 장면을 없앴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언뜻 보면 제가 수고했다 감사패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어려운 결정했다고 제가 사장님들한테 감사패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KBS, SBS, MBC 이렇게 이 패는 요새 같으면 못 드려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 당시는 괜찮아요. 이게 수능 150돈에 금내돈짜리 120만 원짜리고 KBS가 제일 먼저 했다고 150만 원짜리 좀 큰 거 드렸어요. 박건성 사장. 신문에도 흡연 사진이 대여섯 카트 났었어요 당시에. 제가 어린이날을 위해서 스스로 없애라 이래가지고 동아일보 일면의 칼라로 박재호 원장이 권고를 받더니 한국일보도 박재호 원장이 이게 일면의 칼라로요. 누가 시켜서 오는 것도 이거 신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모든 신문이 다. 그래서 지금 흡연 사진이 신문에 안 납니다. 그 후로 국방부랑 복지부 합의하에 제가 생도들이 임관전에 1시간씩 2006년부터 13년까지 8년간 매년 육사회사 공사 3사 ROTC 4,000명 해서 5,000명씩 8년은 4만 명을 1시간씩 교육했어요. 왜? 소대장이 되면 네가 소대원들은 친동생같이 훈련 받을 때 안 폈던 담배 새로 시작 안 하고 담배 끊고 제대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 면세담배 제가 없앴어요. 이제는 군내 면세담배 안 줍니다. 여러분은 저 지가 다 했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고 사실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대 노총도 제가 담배 추방운동 같이 하자. 월급 인상도 좋지만 노조원들 아파봐라. 노동력을 잃으면 생존수단 잃는 거다. 이거 보세요. 금연이 아니라 담배 추방운동입니다. 한국노총 다 사인했는데 사인 안 하는 거는 한국담배인상공사 노조위원장만 사인 안 했어요. 민노총은 공무원노조 세류됐다고 사인하고 안 하는 거는 감옥소에 있거나 수배 중이라면 다 같이 담배 추방운동하자 이렇게 했고요. 입법청원 했는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여기다가 박재갑 박사 해줘 김대중 해가지고 여기다 보세요. 1월 17일 본인. 근데 얼마나 치밀하시냐면요. 지금 입법청원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걸 지금 찍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참 세밀하냐면은 비서실장이 찍었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돼. 다시 갖고 와. 그러더니 이미 찍은 거를 찍는 신용하시는 거예요. 사진 남기는 이렇게 치밀하고 지금 이거 이미 찍혀 있는데 다시 찍는 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기록을 남겼는데 저한테 사인해서 10분이니까 5분 내에 제가 끝낼게요. 담배값 사실은 150원, 500원, 2,000원 이게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못 올립니다. 담배세 로비 때문에. 결국은 해결사를 제가 했어요. 150원은 김대중 대통령 설득하고 500원은 노무현 대통령 설득하고 이번에 2,000원은 결국은 정의와 국회의장 설득해서 전부 복지부가 저를 동원한 겁니다. 이게요 안 알려져 있죠. 밖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했느냐. 또 히든 에피소드가 이게요 위암도 이제는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게 아니라 떡잎 단계에서 점막 절제를 해서 위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내시경 볼 때 암이 없다고요가 아니라 점막이 깨끗하냐 이상이 있을 때는 점막을 미리 도려내는 겁니다. 선종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장은 폴립을 한 5년마다 이렇게 제거하면 10중 8구 예방이 됩니다. 저는 우리 큰형이 의사인데 미국에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제자들이 얼마나 잘하나도 보고 설사약이 얼마나 더 편해졌나도 보고 그러니까 매년 설사약 먹고 내시경을 합니다.
내가 대장 전문인데 내가 대장암으로 죽으면 남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새끼 전화 오래 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년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이렇게 위점막적제, 대장염정제가 자궁경부고요. 자궁경부암 초기 때 되려는 낌새가 있을 때 떡잎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유방암은 아기 안 낳고 저도 안 먹인 사람들이 조심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갑상선암 암도 아니고 이 전립선암. 앞으로 이제 남자들이 암 걸렸다 그러면 3명 중 하나, 3명의 남자 암 환자 중 하나가 전립선암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래요. 우리가 4%가 8% 올랐는데 일본은 17.9%는 남자 암 중에 지금 1등이 거의 다 돼가요. 우리도 앞으로 3, 40년, 4, 50년 지나면 남자들이 암 걸렸다 그러면 다 전립선암이 됩니다. 명하게. 우리가 일본이 미국을 20, 30년 뒤쫓아가고 우리가 일본을 20, 30년 뒤쫓아가요. 그래서 패턴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니까 전립선암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비뇨기과 의사로, 비뇨기과 의사는 저 같은 외과 의사로 이제 수술을 주로 하는 분들이고, 주로 이제 환자들한테는 로봇으로 한다고 하면 아 첨단으로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믿죠. 그런데 전립선암에 방사선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저는 웬만하면은 제랑 가까운 사람은 수술을 하나도 받지 않게 했어요. 전부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술 안 하고 되는 거는 절대 수술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방사선 치료도 알고 수술도 알고 그 중에 수술을 선택했다 이건 오케이. 근데 방사선 치료가 좋다는 걸 모르고 수술한다 그러면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강의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전립선암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오늘 강의는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몇십 년 있다 보면 그 내용이 이상하게도 잘 이렇게 안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요. 그 비타민제 책이 하나 아까 지나갔을 텐데 비타민제를 임산부가 아니라면 비타민제는 아무도 드지 마십시오. 비타민 결핍증 환자라면 위를 100% 드러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필요하다 하는 그건 처방입니다. 처방. 부족한 환자의 처방. 공식적으로 비타민이 권유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산부한테 하는 비타민 B9 말고, 비타민 9 말고는 거기 있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그냥 전달하면 오해받습니다. 그 돈도 아깝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명승권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비타민제부터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책을 사서 한번 사모님 보고 읽어보라 그러면 아 이게 비타민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된다. 두 번째 비타민제, 비타민 C를 포함해서 절대 들지 말자. 과일이나 식품으로 먹는 건 좋지만 약으로는 절대 먹지 말자 하는 거. 두 가지만 해도 오늘 강의 앞으로 엄청난 돈도 세이브 되지만 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C 만들 때 그냥 그게 떨어지나요? 엄청난 화학약품이 들어요. 모든 비타민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다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왜 좋겠어요? 그게 자연 상태로 음식이나 과일에 있는 거는 필요하지만 절대 약으로 들지 마십시오. 운동하면 치매도 때 요 책입니다. 요 책. 비타민제 먼저 끊어요. 이 책을 사서 보시고 비타민제를 오늘부터 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명함이 아마 제일 뒤에 있을 텐데요. 집안에 직계가족이 불편하실 때 필요하면 저한테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전화하면 이제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명함 돌리지는 마시고요. 제가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은 대개들 다 의사들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하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5분이 딱 15분인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아도 되나요? 네. 질문 있으면 네 선생님. 강의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50대 이전에는 건강검진을 1년 전에 했는데 네. 지금 현재는 3년 정도 뛰어서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본 얼마나 대장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대장 한자 아. 대장을 제가 하지만 경정을 예, 2개 내지 3개 이번에 3년만 했는데 예. 5개를 때렸어요. 예, 예. 과연 저렇게 예. 그 이제 되게 이제 선생님도 저같이 이제 영양 상태가 좋으셔서 그래요. 좋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체질이죠 뭐. 그다음에 좀 운동이 되게 폴립이 운동이 좀 적은 양반. 그다음에 뭐 음주를 하거나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한테 잘 생기고 또 집안 내력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5개를 띄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5년마다 해도 되는데 5개를 띄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만약에 좁쌀할 만한 거 5개 띄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얘네 막 1cm짜리 5개 띄었다 그러면 그거는 1년 있다 또 해야죠. 그렇지 않고 뭐 펀치로 뛸 수 있는 거 5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1m 50 되는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생 써먹은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근데 그걸 네. 또 계속 매번 생길 수가 있는데 생길 수 있죠. 그걸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운동, 아까 얘기했죠 운동. 예. 몸이 많이 몸 묘하게요. 우리나라에 내 얘기는 아니고 유명한 화가들이 화가, 조각가 이런 분들 다 저한테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왜 저 양반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장암을 많이 수술 받았나 보니까 언제 저가 이제 누가 나보고 개인전을 하라 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집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12시간을 꼼짝 안 하고 그림 그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꼼짝 안 하고 그림 그리면 대장암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뭐 신문에도 났으니까 얘기하자면 나 펜화 가르치는 김영택 선생님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도 그림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대장암 검사했더니 하나하나 뭐 채식주의자 뭘 채식주의자 대장암이 다 퍼졌지. 응? 그러니까 또 나 또 펜담체 가르치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도 좀 이번에 했더니 암이 초기에 발견됐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활동이 적은 분 가만히 앉아서 뭐 집중하고 하는 분들이 폴립이 잘 생겨요. 예, 또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